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숨겨진 보험을 찾아드리는 보물섬 진행의 오은주입니다. 여러분의 10년 뒤, 20년 뒤 인생을 바꿔드릴 재무 관리의 팁들, 꿀팁들 매주 토요일 이렇게 방출해드리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자 다 열려 있어요. 전화는 02-2077-6394번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89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24시간 무료로 소통이 가능하시고요. 장문과 문자 전송만 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 0988번까지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숨겨진 보험을 찾으러 보물섬 지금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보물섬 토크로 첫 순서 문을 열겠습니다. 안석훈, 이정열 전문가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안정과 마음의 평화를 드리는 라이프 코치 안석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통하는 금융 파트너 이정열 전문가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토크를 시작해 볼 텐데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주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노후 준비 이렇게 하라. 준비가 돼 있는데요. 사실 노후 준비하면 젊은 세대들의 경우에는 아직 먼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고요. 나이가 들어서면서는 여윳돈이 없다는 이유로 체계적인 노후 계획을 못 세운 채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새 정년이 다가와서 깜짝 놀라는 분들 참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 노후 준비의 모든 것 어떤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좋습니다. 앵커님, 1.17이라는 숫자 들어보셨나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1.5%인데 1.17은 뭘까요? 모르겠어요. 1.17은 우리나라 출산율입니다. 어. 이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80세 이상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면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1860년대 이 표 보시면 삼각형 구조로 매우 안정된, 한마디로 경제 인구가 노년 인구를 잘 부양하고 있는데 2010년이 되면서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여 계속 이대로 갈 경우에 2050년이 되면 역삼각형, 매우 불안정된 인구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이웃 나라의 경우 일본 같은 일본도 우리나라와 똑같은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인도의 경우는 출산율이 되게 안정돼서 중간층이 되게 단단한 그런 아주 안정된 삼각형 구조로 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7년이죠. 작년에 고령사회로 진입을 하였습니다. 고령사회. 고령사회라는 건 참 많이 듣긴 듣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는데요. 14% 이상을 고령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낮은 7% 이상을 고령화 사회요. 그리고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자, 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생산 가능 인구는 점점점 줄고 있습니다. 반면 65세 이상의 인구는 계속 늘어 2026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 어떤 문제냐면 국가도 자식도 나를 이제 부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나이가 들면 이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셀프 부양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셀프. 그다지 좋은 용어는 아닌 것 같죠. 되게 불편하고 내가 나를 스스로 부양해야 된다는 거. 이거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자, 사람은 살다 보면 두 가지 경우를 맞이하게 되는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무병장수와 그다음에 질병으로 오래 사는 유병장수, 둘 중에 하나를 경우를 맞이하게 되는데, 앵커님은 어떤 상황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당연한 걸 모르세요. 유병장수, 무병장수 중에 당연히 무병장수 하고 싶죠. 맞습니다. 무병장수 다 하시고 싶을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 어떤 사람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이 유병을 포함하는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 보면 매년 0.5세씩 기대 수명이 증가하여 현재 2016년 평균 기대 수명은
52세입니다. 반면 건강 수명은 65세라는 거죠. 이 격차가 무려 17년입니다. 이 17년 동안 결국에 질병을 앓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격차를 줄이려면 앵커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 관리에 힘 써야 되겠죠. 근데 그나저나 이 유병장 수가 정말 걱정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꾸준한 건강 관리와 스트레스 조절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 그 65세 이상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대상으로 여쭤봤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여쭤봤는데 그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 두 가지는 뭐였냐면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였습니다. 65세가 되면 이제 수입이 계속 감소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한마디로 자식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때 질병까지 얻게 된다면 노후 의료비가 계속 급증하여 노후 파산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도 노후 파산은 어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즉 장수 악몽이라는 끔찍한 상황은 발생되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도 보시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할머니분들을 폐지 주십니다. 근데 이 폐지 1kg 정도 주시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앵커님? 참 어려운 질문 하시네요. 네. 1kg이라고 하면 1,000원, 2,000원 정도는 받지 않을까. 근데 마음 같아서는 더 드리고 싶은데. 네, 앵커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렇게만 줬으면 좋겠는데요. 이분들이 10,000원을 벌기 위해서는 100원짜리, 한마디로 1kg당 100원을 주는데요. 몇 킬로 줘야 되냐면 예. 100kg를 줘야 됩니다. 휴지를. 아이고. 폐지를 100kg 줄 수 없죠.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이 기대 수명의 증가와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노후 파산과 그다음에 장수의 어떤 고통을, 그러니까 장수란데 우리 장수가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제대로 된 준비가 우리의 노후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안석훈 전문가께서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서 노후 준비가 왜 이렇게 절실하게 여겨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이정열 전문가님 좀 보태주신다면요. 네. 앵커님 혹시 아차 실수하면 우리가 100세를 살게 된다라는 농담을 하게 되는데 어머, 혹시 예.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들어본 적은 없는데 아차 실수하면 100세라고 하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네, 그렇죠. 이것은 장수가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오히려 원치 않는데도 살아가야 하는 그런 고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일 텐데요. 부모님으로부터 케어를 받게 되는 30년, 그리고 또 내가 힘들지만 가정을 책임지고 경제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책임의 30년을 지나고 나면,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이 바로 비로소 내가 나만의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세 번째의 30년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최저 생계비에 쫓겨서 하루하루 버텨가는 삶과, 그리고 여유 있게 나만의 그런 못다 이룬 꿈들 하나하나 이뤄가면서 즐기는 삶,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노후의 삶을 원하게 되실까요? 당연히 여유롭게 즐기는 삶을 원하게 되시겠죠. 이렇게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꿈꾸면서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버팀목을 준비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노후 준비의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가 버스를 잘못 타게 되면 뭐 갈아탈 수도 있고 다시 돌아갈 수도 있지만, 노후에 도착하게 됐을 때는 더 이상 지금처럼 준비할 수 있는 이곳으로 다시 유턴해서 돌아올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100% 다가오게 되는 이 노후에 대해서 얼마나 더 많이 고민하고 또 생각을 해보고 준비를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노후를 결정짓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저 안석훈 전문가님, 그러면 네. 저희 노후 준비하는데 어느 정도나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자, 얼마면 될까요? 정말 그러게 말이에요. 난감한 문제인데요. 저희가 한번 최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루에 저희가 3끼를 먹어야 되는데 2끼만 먹어볼게요. 그냥 5,000원짜리 2개. 그럼 하루에 계산하기 쉽게 10,000원입니다. 그러면 30일이면 얼마요? 30만 원이죠. 어머, 예. 그리고 공과금, 관리비, 가스비, 뭐 수도, 강열비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친구들 만나고 또 사람들 만나야 되니까 대중교통비가 약 10만 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 지인들한테 연락하고 살아야 되니까 휴대폰 비용. 그러면 30만 원, 10만 원, 10만 원, 5만 원 포함해서 우리가 숨만 쉬고 한 달을 살아도
55만 원이 소요되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와 내가 함께 쓴다면 110만 원인데요. 여기다 간단한 경조사비와 여가 활동을 즐긴다면 200만 원 정도를 매달 쓰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가 60세부터 그냥 90세까지만 산다고 가정을 해도 30년인데요. 200만 원씩 30년 쓰면 단순 계산만 하셔도 7억 2천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7억 2천 어떻게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이게 어마어마하네요. 네. 30년 동안 숨 마셔도 7억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 네. 상당한데요. 그러면 이정열 전문가님, 이 정도의 자산을 준비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노후 준비를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지금부터 건강 관리를 잘 하셔서 80세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서 쓰시는 방법이 있겠지만 이것은 누구나 장담하실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 쓸 자금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되시는데요. 현금으로 준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은행의 예적금을 통해서 준비하는 방법과 연금을 통해서 준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은행의 예적금을 통해서 준비하는 방법에는 바닥이 있게 됩니다. 만약에 1억이라는 돈을 은행에 넣어두고 매년 1,000만 원씩을 빼서 쓰시게 되면 한 10년쯤 됐을 때는 바닥이 드러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할머니들께서는 쓰지 못하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오히려 예금 통장에 돈이 더 많이 남아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연금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연금은 우리의 평생 받을 자금을 보증해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준을 세워서 계획 있게 생활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식에게 짐도 되지 않고 오히려 오래 살수록 자식도 함께 행복하실 수 있는 그런 플랜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준비하는 연금의 경우에 앵커님께서는 예.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아무래도 적용되는 이율이 어느 정도인지가 저는 가장 궁금하기도 하고 네. 사실 이게 혼동되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연금의 기본 구조와 이율이 굴러가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연금을 준비할 때 내는 돈을 기본 보험료라고 합니다. 이 기본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굴러가게 돼서 적립액이라는 게 쌓이게 되는데요. 이 적립액이 계속 쌓이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연금 개시 시점에 연금 재원이라고 하는 소중한 돈이 마련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적립액에서 사업비를 빼가면서까지 이렇게 보험회사에 계속 납입을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복리와 비과세라는 추가적인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납입이 완료된 후부터 연금을 개시하는 65세까지의 기간 동안에 투자 수익률과 또 복리의 수익률로 혜택을 많이 보는 기간이 있는데요. 이것을 거치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고객님께서는 납입 중에도 내 돈이 얼마나 쌓였을까 하고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납입 기간보다 거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더 돈이 많이 굴러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수익률이 어느 때 가장 많이 생기냐 하고 질문을 하신다면 바로 거치 기간에 수익률이 가장 많이 생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률이 굴러가는 기간이 많을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연금은 일찍 가입하는 게 유리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돈이 굴러가는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금리 확정형, 그리고는 공시 이율형, 그리고 실적 배당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금리 확정형은 바로 지금 가입할 때 당시의 이율이 평생 확정으로 지급되는 보증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연금액이 미래에도 계속 보증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죠.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고 나중에 중간에 혹시 납입이 어렵다 하실 때는 감액 완납 기능을 통해서 납입을 축소해서 계속 예정된 이율대로 추가적인 그런 보장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공시율 상품인데요. 시중에 은행 금리를 시중 금리라고 하면 이 시중 금리와 어느 정도 연동을 해서 보험회사에도 그때그때 매달 책정을 해서 발표하는 금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공시율입니다. 이 복리로 굴러가게 되는 이 공시율은 보험회사에서 책정된 대로 굴러가게 돼서 쌓이게 되는데요.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이율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적용을 받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금자 보호도 되고 최저 이율도 보장되기 때문에 안정형 이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안석훈 전문가님, 네네. 혹시 이 공시이율과 금리 확정형의 경우는 어떠한 성향일 때 필요하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 투자 성향이 매우 안정된 사람들한테 유리한 상품인데요. 미래에 내가 받을 연금이 불안한 건 너무 싫다 이런 분들은 금리 확정형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시중 금리가 계속 오를 거라고 예측이 된다 이럴 경우에는 공시이율 상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반 이율로는 좀 만족이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이 적극적인 이율 선택을 원하시는데요. 이럴 때 바로 실적 배당형이라는 상품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실적 배당형은 내가 100이라는 돈을 넣어놨을 때 사업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채권 등의 자산으로 분산이 되고, 그리고 또 그 나머지는 또 펀드에 투입이 되는 상품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익률이 만약에 계속 떨어지게 돼서 원금에 손실이 되게 될 때는 중간에는 보장을 해주지 않지만 연금 개시 시점에는 바로 보험회사에서 최저 납입한 금액을 보증해주는 최저연금의 보증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혹시 펀드 변경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이것은 바로 실적 배당형 상품의 경우는 펀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펀드 관리가 잘 돼서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 공시율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관리를 안 하게 돼서 잘 못하게 되실 때는 오히려 더 낮은, 공시율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좀 필요하신 것이죠. 그래서 1년에 2, 3회 정도의 펀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펀드를 변경할 때는 경기가 좀 좋아지는, 주식시장이 좋아진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채권형으로 변경을 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좀 나빠진 거에서 다시 올라갈 때는 바로 주식형으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주식은 위험자산이고 또 반대로 채권은 안정자산인 것이죠. 그래서 위험자산에서 돈이 빠져나오게 되면 그렇게 안정적인 채권형으로 돈이 몰리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좀 가장 이렇게 중요한 펀드 변경 등을 중간에 신경 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도 이런 펀드 변경이나 관리에 대해서 보험사에 위임을 할 수 있는 펀드 종목이 생겨서 지금은 실적 배당형을 원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관리가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 확정형 또 공시이율형 실적 배당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마디로 내 투자 성향이 좀 보수적이고 안정적이다 하면 예정된 그런 예금자 보호가 되는 금리 확정형이나 또 공시이율형이 맞으신 거고요. 그리고 또 내가 좀 다소 공격적인 그런 투자 성향을 갖고 계시다면 실적 배당형의 상품이 맞으신 거겠죠. 앵커님, 좀 어렵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이제 좀 이율 선택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저는 네, 이해가 잘 되네요. 사실 네. 그동안은 저한테는 시중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저한테 맞는 상품이 실적 배당형이라고 생각을 네. 했거든요. 근데 펀드 뭐 고민도 되고 그럴 때는 또 전문가한테 맡기는 선택법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안 전문가님, 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은퇴 준비를 미루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왜 그런 걸까요? 네, 그 핑계 없는 무덤은 없겠죠. 모든 게 다 이유는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이제 살펴보시면 모든 사람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시게 되죠. 근데 취업을 하게 되면 남게 되는 것은 학자금 대출입니다. 제가 그 취업한 분에게 가서 이제 연금을 드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분은 지금 학자금 대출 때문에 나중에요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그분에게 찾아가 연금 드셔야죠라고 하면 이제 결혼 준비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 또다시 그분에게 한번 찾아갔습니다. 연금 이제 드셔야죠. 근데 그분은 주택대출 상환 이자도 갚아야 되고 자녀 교육비 때문에 여유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 교육이 다 끝날 무렵 다시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분에게. 이제는 더더욱 여력이 없으시답니다. 왜요? 아이들은 이제 결혼을 해야 되고 본인의 은퇴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부모의 간병비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도저히 여유를 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 많은 이유들이 우리의 은퇴 준비를 계속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미루기만 한다고 이것들을 누군가가 해결해 주는 건 아닙니다.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계속 은퇴 준비할 수 있는 여유는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내가 좀 더 일찍, 보험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테크거든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또 은퇴를 막는 오적이 있습니다. 오적. 오적 뭘까요, 이게? 은퇴를 맞는 오적이요? 네네. 오적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저한테 막는 거는 계속 미루는, 아무래도 저는 아직 젊으니까 라고 안심을 하는 그런 것들이 요인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적도 있는데 자, 한번 저희가 한번 외부 요인들을 한번 5가지 요인으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인생 여행을 떠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휴양지로, 목적지로 우리 가야 되는데, 자, 요트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방해꾼이 나타나는 거죠. 어떤 거? 제로금리다. 제로금리가 우리의 저축을 점점점 막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방해꾼이 나타납니다. 물가 상승률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우리를 가로막으면서 더 이상 저축을 못하게 합니다. 거기다가 해적이 나타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털어갑니다. 아, 그래도 나는 저 목적지까지 꼭 가고 싶어 해서 가고 있는데 마지막 희망인 부동산마저 하락하면서 이제 우리의 바람에 의해서 나아가는 그 돈마저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기대 수명까지 늘어나 노후 빈곤의 시간은 점점점 길어지면서 우리 멋진 휴양지는 멀어져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오적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오적들을 철통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 그런 안정된 노후 준비를 꼭 하셔야 하는 것이죠. 제로금리, 물가 상승, 세금 폭탄, 정말 적들이 주변에 많이 있네요. 그럼 이정열 전문가님, 이렇게 납입한 연금을 지급받는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렇게 연금보험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연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 그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금 지급 방법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면 좋을지 항상 고민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연금을 개시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변경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선택하실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선택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 방식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확정연금형, 두 번째는 종신연금형, 그리고 상속연금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확정연금형인데요. 이것은 5년, 10년, 15년 등 내가 정해서 확정 기간 동안 받고 싶은 부분을 정하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원금에 대해서 중도에 이제 해지하게 됐을 때 해지도 가능하고, 그리고 장점으로 보면은 정해진 기간 동안 받게 되니까 초기에 연금액을 다른 연금 형태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연금의 공백기가 되는 공적연금을 받게 되기까지의 그 공백기를 메꿔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 보면은 이 정해진 기간만 받고 그 다음에는 지급을 못 받기 때문에 별도의 노후 자금을 준비해놔야 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평생 받는 생활비인 종신연금형인데요. 이것은 연금을 개시하게 되면은 중도의 해지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기본적인 생활비를 준비할 때는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종신연금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선택하실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10년, 20년, 30년 등의 이런 보증 지급 기간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보증 기간이라는 것은 바로 이 종신연금형은 내가 살아있는 한 평생 지급을 받게 되지만 혹시 중간에 내가 사망을 하게 될 경우는 남아있는 가족에게 얼만큼의 금액을 남겨줄 것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럼 가령 연금을 받다가 5년 뒤에 사망을 하게 됐을 경우 10년 보증의 경우는 5년치가 남아있겠죠. 이것을 가족에게 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30년 보증형의 경우는 또 5년만 받았기 때문에 25년치를 가족에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남겨줄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좋을까요? 앵커님, 그럼 네. 이왕이면 가족에게도 또 많이 남겨주고 싶으니까 30년 보증형을 선택하는 게 무조건 좋을까요?
10년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뭔가 차이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아, 그러시죠. 이거는 만약에 가족에게 많이 남게 되는 연금 형태를 선택하게 되면 그만큼 내가 받는 연금 액수는 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상속연금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상속연금형은 말 그대로 나보다는 남아있는 가족에게 물려주고 싶다라는 이유로 선택을 하는 형태인데요. 한마디로 연금 재원인 이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으로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금은 남아있고 이자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른 연금 형태에 비해서는 좀 작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약간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사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사례를 하나하나 좀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자, 첫 번째 연금 준비와 관련된 사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을 한 김영철님. 국민연금도 많고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도 있어서 노후 생활비가 넉넉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연금 형태가 맞는 걸까요? 궁금하네요. 이정렬 전문가님. 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충분히 연금 재원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녀에게 상속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시겠죠. 연금 재원은 줄어들지 않고 시중의 금리보다는 높은 이자를 불이받을 수 있는 상속연금형이 적당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개별적으로 이런 절세에 대한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상속형이 정답인데 그래도 네.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게 더 좋겠죠. 다음 사례도 화면으로 열어보겠습니다. 늦게 결혼을 한 60세의 박은철님.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5년이 남아있고 아직 자녀가 결혼을 하지 않아서 목돈도 필요할 것 같고요. 건강할 때 여행, 취미 즐기고 싶어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 연금 형태가 좋을까요? 네, 전문가님 답변 주세요.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 목돈도 필요하실 수 있고 또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5년 동안에 이 공백도 메꿔야 하고 또 여행도 가고 싶어 하는데 너무 나이 들었을 때보다는 10년 안에 가시는 게 맞으시겠죠? 그래서 10년 확정형 연금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10년 확정형 연금의 종류가 이렇게 많았네요. 네. 다음 사례도 열어볼게요. 네, 이번에는 국민연금을 거의 준비하지 못한 자영업자 최인환님의 사례인데요.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고 건강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개인연금만큼 평생연금을 받고 싶은데 이럴 때는 어떤 지급 형태가 좋을까요? 그래요? 이정렬 전문가님 답변 주시면요. 네,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른 연금도 없고 또 평생 받는 연금이 당연히 필요하시니까 종신연금형이 맞으시겠죠. 이렇게 기본적인 생활비를 준비할 때는 오히려 해지가 안 된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건강하셔서 오히려 오래 살 수 있다라는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을 가정할 때 종신연금형 중에서도 보증기간이 다소 짧은 10년 보증형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례를 통해 보니까 정리가 더 잘 되네요. 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안석훈 전문가님께서도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혹시 그 앵커님 세븐업 아시나요? 세븐업? 세븐업 알죠? 음료수? 세븐업 사이다 같은 알면 거 아니에요? 아재인데. 아니요. 되게 오래전에 나왔지만 네. 지금은 지금 판매되지 않고 있는 음료인데요. 세븐앱을 마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세븐업 뭘까요? 쇼오버입니다. 집에 은둔하거나 칩거하지 말고 나를 열심히 알리고 모임 동창회에 많이 참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마셔야 되냐면 클린업. 나도 깨끗해야 되고 주변도 깨끗해야 됩니다. 냄새 나면 안 되겠죠. 나이 들어서. 그래서 클린업을 마셔라. 그리고 세 번째는 드레스업. 엣지 있고 멋있게 단정하게 입으셔야 됩니다. 나이 들었다고 추리하거나 낡은 옷을 입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셧업. 나이가 들수록 잔소리 많이 하면 안 되겠죠. 누구도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고 어떻게? 칭찬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주변을 밝게 하고 늘 긍정적인 사고로 누군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또 뭐 해야 돼요? 페이업입니다. 입은 다물고 지출을 하셔야 됩니다. 비용을 지불하셔야 되고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했을 때 내가 먼저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페이업을 마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안 되는 것들을 너무 매달리지 마십시오. 포기할 건 포기하고
즐겁게 사셔야 됩니다. 행복하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세븐업을 드셔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어떻게 세븐업 드실 준비는 되셨나요? 나이가 들면 세븐업 꼭 기억을 해야겠네요. 네. 이렇게 오늘은 노후 준비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연금 준비인데요. 그와 관련된 궁금증 해결이 되셨으면 참 좋겠네요. 한 주 동안 또 많은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 문의를 주셔서요. 시간이 남은 김에 또 들여다보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부터 함께 열어보시죠. 331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감기 몸살로 주사액을 맞았는데 이거 보상이 되나요? 궁금증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궁금하네요. 안 전문가님 답변 네. 주시겠어요? 뭐 감기면 주사액 맞았다고 해서 뭐 비급여라고 해서 못 맞게 보상을 못 받는 줄 알고 계신데 치료 목적의 의사 소견만 있으시면 그 소견서와 함께 의료비 영수증만 준비하시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주사액도 되는군요. 네. 자, 다음 문자도 열어볼게요. 778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분은 60세 주부시네요. 아직 연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집 한 채와 남편 퇴직금 1억 원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문자 남겨주셨어요. 이번에는 이정열 전문가님. 네, 기본 연금 같은 경우가 준비가 안 돼 있으신 경우이기 때문에 기초 생활비는 아무래도 연금으로 평생 받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다행히 이제 주택이 한 채 보유가 돼 있으시니까 그리고 60세가 넘은 경우에는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하시겠죠. 그렇게 되면은 1억에 한 20만 원 정도의 월 수령액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데 한 3억 정도라고 가정할 때 60만 원 정도의 월 수령액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신청을 하시고 또 한 가지 부분으로는 남편분의 그 퇴직금을 활용해서 일시로 돈을 맡긴 후에 연금으로 바로 받으실 수 있는 일시납연금이라는 상품이 있거든요. 이율에 따라서 좀 차등은 생기지만 그 연금으로 평생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친절하게 상담 도와주셨어요.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문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8804님께서 주셨는데요. 우리 아이가 얼마 전에 알러지 검사를 받았다고 하세요. 보상이 될까요? 이게 치료는 아니라서 안 전문님 글쎄요. 이게 될까요? 네, 그 이제 의사분이 진료 목적으로 알러지 검사를 하신 거기 때문에 예. 이 또한 알러지 검사 결과가 아무 이상이 없더라도 보상 당연히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의사 소견서와 그 진료 차트 준비하셔 가지고 의료비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